네,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교수, 변호사이신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조대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지 이제 한 2시간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만 2시간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예상대로 검찰 출석 때와는 달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련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이라는 거는 심리 분석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 심리 전문가는 없으시지만 지난 검찰 출석 때와 비교해 보면 적어도 달랐다 이런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미소로 나왔던 총무과장한테 이제 화답을 하셨고 또 와서 국민에게 죄송한데 29자짜리 이제 메시지까지 하실 때는 그래도 쭉 가시면서도 그래도 뭔가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그러는데 예. 사실 이제 두 차례 이제 그런 소명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검찰에서 했는데 검찰에서 전혀 구속영장까지 지금 처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지금 검찰 이제 실질 영장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마지막으로 방어권을 하니까 굉장히 긴장되시는 그런 얼굴들이 예. 쭉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풀기자들이 질문을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예. 무엇이 국민께 송구하냐, 네. 또 그다음에 뇌물 혐의 인정하시느냐, 예. 그다음에 세월호가 인양되는데 어떤 소감을 가시냐 3가지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는 반응을 안 하시고 들어가신 걸 봐서는 자 이제 실질 심사 현장에서 자신의 그런 방어권을 특히 몰랐다가 아니라 이제는 속았다 그런 주장까지도 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전개를 오늘 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 출석할 때는 원래 보통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통상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만 해도 네. 보통은 멘트가 있습니다만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예. 또 이미 그 외에 다른 얘기는 검찰 출석 때 했던 얘기 이상을 또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들어가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사과를 포함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걸 측근들이 또 무마를 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정리돼서 지금 얘기를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나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공인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영장실질심사라든지 검찰 조사에도 마찬가지네요. 변호인들은 되도록이면 아무 말 안 하기를 충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판부에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왜곡될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검찰 조사가 아니라 법원에 관련된 판단을 받으러 나가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헌재에서도 예전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이 이제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련된 의문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이런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차 안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드는 모습이 또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국민 메시지가 오늘쯤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왜곡돼서 이 재판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까지 현재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한 번도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네. 본인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구속이냐 기각이 될지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네. 만약의 경우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참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오늘 대통령이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진정성 있는 얘기 한마디쯤은 해주는 게 좋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뭐 여론의 지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한 4년인가요? 왕래가 네. 없었던 네.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부부와 함께 왔어요. 네, 내방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왔었으면 어떨까요? 조카 데리고. 예. 뭐 이제 진짜로 볼 수 없는 상황에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힘이 되죠.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친족이 제일 힘이 되는 부분인데 네. 뭐 자기가 이제 생활비까지 되겠다. 뭐 누나가 부르면 오겠다 그랬는데 조금 더 다른 사람과는 또 친박위원들이 많이 하는데 차별되는 그러한 가족의 정을 한번 보였으면 했던 것인데 그래도 늦으나마 오셔갖고 네. 꿋꿋하게 하십시오. 이런 뭐 분명히 메시지가 갔을 텐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하여튼 역시 예. 이 진한 피가 아직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전해지는 사진을 예. 보면 네, 화면으로 나오고 현충원에 있습니다. 이어서 현충원에 참배를 했다고 하는데 좀- 부친묘예요. 예. 이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예. 있을까요? 뭐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오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제 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업적을 이렇게 단단히 하는 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자기의 어떤 일생 소명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겠죠. 동생인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도 오늘 정말 만감이 교차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뭐 현역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사실상 뭐 어느 정치인보다도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로부터 물려받은 사실상의 정치적 유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역량도 있었겠지만 1998년도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바로 몇 년 후에 당대표가 되고 사실상 뭐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는 뭐랄까요. 정치적 유산의 영향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유산을 단기간 내에 지금 다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동생인 박지만 회장도 오늘 네. 참 찹찹한 심정에서 선친의 묘소를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대통령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비춰봐도 유례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뭐 구속 직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누나를 만나고 참배를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일반 가족사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데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겠죠. 어쨌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나는 게 지금 4년 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동생을 만나서 가족을 만나서 뭐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의 묘수를 참배하는 거는 저는 또 다른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여기에다가 정치적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팬클럽에다가 감사 편지를 보낸 게 있거든요. 예. 믿는 건 지지층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심사를 받으러 간 이 와중에 동생이 현충원을 참배했다. 네. 물론 개인적으로 아버님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향수를 되새기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조대진 변호사께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법리적인 공방을 좀 저희 이 자리에서 논해보기 이전에 절차부터 이제 논란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짚고 넘어가 보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서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법원은 이를 거부했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검찰에 먼저 출석을 해서 검찰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요청을 했던 거는 굳이 또 포토라인을 쓰는 게 부담스러웠던지 검찰에 일단 출석을 하고 네. 검찰의 그 지하에 통로가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검찰의 그 구치감을 지나가게 되면 네. 이제 바로 그 법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타고 가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갈 수 있으니 그 양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원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심사숙고를 했지만 어쨌든 법원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뇌물이라든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특혜, 특권 이런 부분인데 물론 법원이 이런 정도의 양해를 해준다고 해서 특권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원은 국민들 앞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원칙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간 거고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오늘 출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통상적으로 이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역까지의 거리는 차로 이동하면 뭐 한 20여 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9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죠. 네. 앞서 검찰 출석 때도 한 8분 정도 비슷했습니다. 뭐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통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논란들이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특혜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점입니다. 글쎄, 뭐 특혜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찰청 출석이나 법원에 출석하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언론 내지는 거기 지지자 또 반대자의 시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경호 안전상의 문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신호대기에 딱 걸려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제 네. 차가 정지를 한다면 거기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호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경찰이 좀 신호기 조작을 통해서 바로 서지 않고 바로 법원 청사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법정 내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통상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경호 자체가 그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법정 안에까지 여자 교도관을 여자 경호원을 들어갈 수 있게 네, 해달라고 예.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법정 안에는 변호인 그리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선임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변호인은 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 정도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고 경호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교도관들이 밖에서 지키고 법정 경위가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네. 굳이 여자 교도관이 법정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호원들이 최소한 법정 바깥에서라도 대기할 수 있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호는 정말 어떤 신변상의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경호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영장 법정 내에는 사실 예. 밀폐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정 내에서의 경호 문제는 그 안에 법원 소속의 방어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내의 경호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제는 경호원들이 총을 차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탄이 있는 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법정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호원, 경호가 아니라 경이나 방어원들이 있으니까 예. 그분들이 충분히 이제 경호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아침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올 때의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의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화면을 봤을 때는 이 시각 법원 산거리가 보였었거든요. 그쪽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저기는 어디쯤인 겁니까? 지금 저기 그 왼쪽에 건물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 통로를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관 건물이고요. 네. 법원 건물이고 왼쪽으로 가면 지난번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검찰 청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만 예.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법원 정문이 되는데 네. 이제 그쪽 뒤에 주차장에도 차를 대고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인가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고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건물의 오른쪽에 지금 저기 그 귀퉁이에 나오고 있는 그 건물 쪽 건물이 그 법원 그 서관이 있는 쪽이고요. 네. 이 건물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건물의 왼쪽 뒤편이 지금 검찰 청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예. 네.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만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어떤 경우상의 무언가의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출발되는 지점이 저렇게 시각이 엇갈리고 있고 지금은 지지자들로 보입니다만 이런 네.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만일에 예. 여기서 만약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면 또 그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경호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호수를 좀 조작하고 이런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오늘 좀 솔직히 아침에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층들이 오늘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한 반대를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자택 앞에 많이 모여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약간의 있긴 했지만 소란이 있긴 있긴 했죠. 했지만 생각보단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법적 절차를 다시금 조금 전개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동안 다른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저희는 변호사가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법정 배치도를 조금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예. 조대진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예. 일단 그 법정에 그 재판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는 이제 서기하고 속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관련된 진행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이제 검찰 측 재판장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제 검사들이 앉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검사들 맞은편에 변호인들이 앉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자리가 어디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공판을 할 때는 이 피고인이 변호인 옆에 앉지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예. 이 피의자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과 피의자가 마주보는 상대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이제 응시를 하면서 볼 텐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법대가 되게 높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위압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재판장은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의자라고 호칭을 하면서요. 관련된 부분을 직접 신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실제 공판과 다른 부분은 답변을 할 때 바로 변호사가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그 요청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을 하지만 관련돼서 즉각 묻는 답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네, 원래 예상대로라면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은 최명성 변호사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많이 젊은 변호사거든요. 네네. 탄핵 심판 때는 거의 뒤쪽에 앉아 있고 서면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체크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실질상 그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는 주로 유영하 변호사가 관련된 부분을 지휘할 것으로 보이고 예. 최명성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보조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용남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변호인이 뭔가 보충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그러니까 인정 여부, 사실 인정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법률적인 주장과 또 특히 구속 사유의 유무에 대한 주장을 할 기회를 줍니다. 예.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영장 재판이 간단한 사건은 이제 1시간을 안 넘기거든요. 예. 왜냐면 이건 유무죄를 확정하는 네네. 게 아니고 구속 사유의 유무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장시간이 소요 안 됩니다만 예. 주요 사건이거나 아니면 범죄 사실이 많을 경우에 네. 일단은 판사가 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해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법률적 쟁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의유를 했는데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피의자를 상대로 한 사실 인정 여부에도 장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이후에 변호인의 변론, 법률적인 주장 또 이에 대응하는 검찰 측의 주장을 듣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 자유롭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가 누구나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가요? 그렇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일단은 그 신변을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되게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보통 일반 공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계시지만 여러 수차에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관련된 진술을 하고 뭐 검찰이 진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구속 사유를 당사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는지 아니면 인정하는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서도 그런 직접적인 신문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뭐 집중적으로 아마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세부적으로 이것이 흥미 위주의 접근이라는 비판도 저희한테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를 하고 조금 웃음기를 빼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한 절차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궁금증이라고 해두죠. 식사를 하게 됩니까? 이거를 지금이 점심시간이잖아요. 통상의 영장 재판은 그 휴식 시간이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짧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가요? 보통은 그렇게 장시간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에 중간에 잠깐 뭐 화장실을 갔다 오기 위해서라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 통상 점심시간이나 무슨 저녁 식사 시간이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예. 그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물론 뭐랄까요, 잠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도 잠깐 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니까 뭐 앞으로 한 15분 잠깐 쉬겠습니다 얘기하고 휴식 시간에 뭐 물 정도는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신병이 이미 이 국가기관 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왔을 리도 만무한 것 같고, 네. 뭐 식사를 위해서 외부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네. 아마 영장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은 식사 시간이 별도로 확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뭐 최장 예. 기간 시간이 될 그렇죠.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이재용 예. 부회장 같은 경우도 식사를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재판장이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식사를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마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정을 하고 이러면 뭐 안 그래도 지금 검토할 게 많은데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짧은 정도의 휴식을 여러 번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뭐 밖에 나가서 먹거나 이런 게 아닌 그 예. 구치감에서 정해진 상태에서 그 구치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식사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고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워낙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검찰 조사 때도 이제 식사와 관련해서 항상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당시에 황성욱 박 전 대통령 대리인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도 언론에서 대통령이 뭘 먹었냐 그것만 물어대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보 쪽을 이제 맡게 된 손봉규 변호사가 초밥을 먹었다. 근데 생선 초밥 아니다. 유부 초밥이다. 그러니까는 유부 초밥을 먹었다고 밝혔다고 쌈 초밥을 먹은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걸로 변호를 한다고 또. 근데 만약에 그거 안 알려주면 예? 다 생선 초밥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날 뭘 먹었는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점이죠. 일거수일투족이 아무래도 관심거리가 되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 뭐 불만이라든지 또는 여론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예. 전개된다는 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사건이니까 뭘 하든지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지금 이제 구속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게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다 뭐 쌓여갖고 하나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나중에 뭘 예. 먹었느니 뭘 해서 10분을 쉬었느니 그때 뭐 탈진을 했느니 얘기들이 예. 결국은 뒤에 여론의 어떤 향방을 또 이렇게 끌어나가는데 뭐 짬짬이로 들어오니까 예.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김미연 소장께서는 이것을 뭐 저희도 언론인입니다만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쪽 황성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좀 너무 베일에 쌓여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먹고 뭘 행동하는지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도 그냥 사실대로 알려주면 되는데 예. 또 나오셔가지고 또 저게 다 언론 탓이고 뭐 언론이 우리 이렇게 나쁜 사람을 모은다 이런 식으로 또 항변하는 그 자체도 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근데 네티즌들이요. 예. 아침부터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점심보다 올림머리를 하실 네. 거냐 안 하실 거냐였어요. 머리는 하셨죠? 네, 하셨는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한 게 김기춘 실장이 자기 이런 영장
가는 날 네. 안경을 바꿨었잖아요. 예. 금태에서 뿔테로. 예. 그때 구속을 대비해서 뿔테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네티즌들이 올림머리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거부터 뭐 굉장히 여론의 그런 이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재단할 수는 저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네. 이 부분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쉽게 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구속 예. 사유에 대해서 먼저 쟁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률가 두 분이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께서도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구속을 주장하는 사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뭐 이거는 다들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범죄 혐의와 더불어 주거 부정이라든지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이제 구속 사유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네. 이 구속 사유를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좀 편의적으로 사용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추정 내지는 뭐 예. 사안이 중대하면 네. 선고 형량도 높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 도주의 우려성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좀 편의적으로 상투적으로 인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진짜 현실적인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도주의 우려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근데 뭐 말씀이신가요? 검찰에서는 지금 증거인멸의 염려를 적시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했습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느냐? 예. 다툼이 많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인적 증거도 증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미 중요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돼 있어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방법도 없고 네. 그래서 진술 번복을 시킬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예. 반대쪽에서는 아니 구속돼 있는 사람도 그 구치소에 가서 면회나 접견을 통해서 이제 진술 번복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일반 구치소에서 이루어지는 접견은 다 녹음이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위증교사라는 죄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 네. 그래서 이거는 불구속 재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검찰 측에서는 뭐 약간 추상적으로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하면서 기재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영장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 예.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의 경우에도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분께서는 사실상 지금 가택연금 내지는 구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삼성동 주택은 언론의 취재진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또 뭐 지지자들도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누가 거기에 들어오고 누가 다 나가는지 전 세계가 지금 다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뭐 어디로 도주한다, 도망간다 이런 걸 누가 공감하겠어요? 누가 이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네. 보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네. 좀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검찰의 그 입장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네. 이런 서로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구속을 시켜서 가둬놔야만 이 증거가 입증할 증거가 수집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범죄 입증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구속이라는 거를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런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무슨 구속할 그리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근데 원래 목소리로 검찰 측의 얘기도 함께 담아야 맞다라는 생각들도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취재 환경상 저희가 자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의 주장을 함께 보여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죠. 검찰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변호인단은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손범규 변호사는 그런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퇴거해서 사저에 있는데 관련된 자료는 다 청와대에 있을 거고 지금 그런 걸 챙겨갖고 증거와 인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사유는 그런 자료들 말고 지금 추가 기업에 관련된 뇌물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구속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말을 맞추거나 정황들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여러 가지 박 전 대통령 측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추가적인 기업들에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말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포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함께 그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떤 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지. 저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네,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건 사실 법원에서 다퉈야 될 사안 아닌가요? 지금 뭐 사안이 죄가 있니 없니 법리적으로 하는 건 그것이 구속의 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형평성 얘기를 하면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서 하지만 SK나 그다음에 좀 CJ나 롯데나 네. 거기 뭐 총수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 일멸인데 아까 뭐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증거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예.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그런 검찰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네. 뭐 저희는 이제 비법조인으로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뭐 7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민들 마음은 다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을 구속해야 되냐 기각해야 되냐 이 문제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지금 가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 법리적 다툼이 좀 있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왜 이 검찰이 왜 이렇게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냐고 본다면 뭐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하나도 이 13개의 혐의 중에 어느 거 하나 지금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으니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 혐의에 것 대한 같아요. 부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에 그 대통령께서 수시로 이게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게 그것이 저는 하나의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주장은 뭐 좀 새롭게 나온 얘기인가요? 기존의 법조계에서 통용돼 왔던 얘기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관련돼서 이제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을 네. 볼 때 그 재반적으로 이제 나온 피의자의 기본적인 그 재판을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그런데 예. 관련돼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 때문에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사자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명확한 해명 없이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오늘 물어볼 겁니다. 네. 검찰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번에 대면 조사 때도 다 일관되게 부인한 거 맞나요라고 물어볼 텐데요. 그러면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면 법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배척되는 의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재판부로는 그냥 법을 존중하면서 재판을 한다고 믿기보다는 가둬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예. 김영남 변호사님. 뭐 법률적으로는 그 범죄물을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의해서 영장 판사에게 제출된 증거에 비춰 볼 때 어느 정도 어떠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강히 부인한다면 예. 이것이 소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범죄 혐의를 부인해서 그거 자체가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그건 잘못하면 자백 강요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범죄 혐의에 대한 부인이라는 말보다 혹시 증거 내용, 지금까지 나온 증거 내용에 대한 부인을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있습니까, 가능성? 증거 내용의 부인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는 증거에 대해서 이게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다라는 네.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는 있지만 네. 소위 법률적으로 이제 증명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판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 두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이게 증거 능력이 이제 이릉은 인정되고 예. 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말대로 뭐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연관돼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점이죠.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 물리적으로 인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맞추기를 할 수 있는 어쩌면 자유로운 몸이긴 하니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변호사 측이 대리인 측이니까 밝힌 바가 있죠. 그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대목이 있어서 다시금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뭐 헌법, 그러니까 파면 사유가 되느냐를 본 거예요. 예.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거는 아닌가? 이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좀 이제 뭐 그냥 일반 시민 눈에서 보면 저건 예. 좀 과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걸로 이제 분명히 벌을 받으셨거든요. 탄핵하고 뭐 자리에서 물러나고. 근데 이제 물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 뭐 타당성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윤전추 그다음에 이영선 이런 행정관들이 관계되고 거기 무슨 이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러고 뭐 이재만 안봉근 이런 비서관들하고는 뭐 통화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진짜 변호인단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막아줘야죠. 앞으로 그런 의혹을 안 받게 이영선 오지 마. 윤전추 출입하지 마.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증거인멸이 없다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건 이걸로도 증거인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뭐 분명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넓게 생각을 조금 하셔갖고 필요한 자료 지금 이제 진실로서 이거를 파헤쳐서 법치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좀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예. 이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면서 그 어떤 법치의 수호 의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약속했던 검찰 출석 또 특검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뭐 저는 이렁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뭐 각종 외교 안보 군사에 네. 관한 각종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보관되어 있는 보안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보다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받아보면 그 명단을 이제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로 그 예, 자료를 예. 뽑아서
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저는 이게 지금 청와대가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공석인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도 기존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청와대의 대통령이 공석이라고 그래서 그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보안시설이 아니고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40여일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되겠습니다만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이 또 계속 근무를 하고 또 보좌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장소고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뭐 대통령이 누구인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보안이 필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 지적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은 조금 저는 타당한 이유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이 얘기할 구속 사유 관련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안의 중대성, 이 부분도 아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뇌물죄 강력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 청구서에도 지금 뇌물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1억 이상 관련된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그 형을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뇌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실체적 경합이 된다면 여러 범죄에 관련된 부분이 성립이 된다면 최소한 뭐 10년 이상은 훨씬 넘는 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이렇게 죄목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구속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는 그 점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제가 조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13가지 혐의에 다 공통으로 들어간 게 공모예요. 누구누구와 뭐 공모하여 누구누구와 공모하였는데 누구누구와 공모한 사람이 지금 다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말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따지는 부분하고 구속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슨 형평성이라든가 뭐 증거인멸 이런 구속의 사유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뭐 죄를 하는 거는 법원에서 분명히 또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그 검찰이 그 김순환 검찰총장이 언론하고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묻는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발표 전에.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사 상황을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지금 특수본 1기 때는 강요에 관련된 부분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었거든요.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특검을 거치면서 뇌물죄로 바뀌었단 말이죠. 만약에 강요였으면 불구속 수사를 충분히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뇌물에 관련된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고 증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수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미리 본인의 발언에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유무죄를 여기서 결론 짓는 건 아니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여부에 관련된 거겠죠? 근데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삼성이 낸 출연금이 과연 뇌물이냐 이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제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검찰에서 할 때는 이게 직권남용과 강요로 우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증거가 새로 많이 발견됐다기보다는 이 사실과 관련한 법 적용을 특검에서 제3자 뇌물로 이제 바꾼 것이죠. 근데 법률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제3자로 보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삼성으로 하여금 이 제3자의 돈을 출연하게 한 게 이제 뇌물을 제3자에게 주게 한 거다라는 게 특검 측의 법리 구성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뇌물죄라는 것은 소위 법률적으로는 대항범이라고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단법인은 돈을 줘야 비로소 설립이 됩니다. 재단은 이제 돈이 모여야 재단 설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범죄에 있어서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제3자를 상대로 어떻게 뇌물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이제 변호인들의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이런 식의 제3자 뇌물 수수로
법률 적용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좀 패착이 아닌가 싶은 게 그 대통령을 설득을 했어라도 제 처음에 그 검찰 조사에 응했다면 예. 이게 특검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이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미리 알고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에서 성립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거 지금 하도 변호사님들 얘기하셔갖고 예, 예.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강변을 하고 그리고 내 통장을 조사해봐라. 네. 내 한 푼 들어온 게 한 푼도 있겠느냐. 들어온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거죠. 얘기를 했을 때 이 경제 공동체라고 지금 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삼성도 집도 사줬다. 최순실 측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의상비도 대납 하나도 없고 대통령께서 계속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지금 온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네. 지금까지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짚어는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구속 여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말로, 근데 뭐 유무죄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예. 구속을 하려면 이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어야 되지만 대전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한 혐의, 어느 정도 뭐 이게 범죄로서 인정될 만하다라는 의심이 예. 드는 상태에서 이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뇌물죄의 성립과 관련한 논쟁은 이게 법률 자체로 제3자 뇌물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고 예. 지금 검찰은 아마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도 제3자 뇌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구속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 지금 해당 혐의의 사유가 굉장히 무겁다. 뭐 향후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적어도 출발점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반대라면 또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글쎄, 만약에 영장이 뭐 기각이 된다면 영장 기각 사유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게 범죄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소명 부족을 이제 예. 기각 사유로 들거든요. 근데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서 그러면 유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재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훨씬 엄격한 증거와 관련한 또 증거 법칙이 적용이 예. 돼야 되고 예. 사실 인정을 제대로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일단은 관련해서 이제 그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그 본인의 태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데 본인이 부인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본 공판에 가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칩니다. 증거 체부에 관련된 부분. 예. 그래서 이제 동의 부동의 다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본 공판에서도 어느 정도는 일관된 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지금 검찰 측에서는 본래 알려졌던 한웅재, 이원석 검사 외에 4명이 더 참석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서 상당히 관심인데요. 예. 뭐 자정쯤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죠. 실제 아니, 수사 이거 끝나는 건. 13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예. 그러면 이것이 왜 이제 적시한 혐의가 이런 거 설명을 검찰 측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들은 얘기는 40분 뭐 50분 한 혐의당 40분만 혐의당 한다고 해도. 그러면 뭐 예. 12시간 훌쩍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쉬는 시간 좀 늦고 그러면 이재용 때 이제 얘기했던 뭐 10시간 이거는 뭐 훌쩍 넘어서 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뭐까지는 분명히 실질심사를. 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한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원래는 가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검찰 조사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재용 부회장 그 사건에 관련해서 비교해 볼 때 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 새벽 5시에 나온다든지. 왜 네. 그러냐면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관련된 사건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던 것과 지금 동일하거든요. 한 명은 준 사람에 관련되고 한 사람은 받은 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영장 전담 판사, 재판장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관련된 선배들의 답지를 이미 받아본 거거든요. 예. 같은 사건에 관련해서 같은 쟁점 어떻게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받아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피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혹시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됐을 때 이동할 시간을 고려해서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일찍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출근 시간을 피해서 조금 더 오래 걸려가지고 네. 발표를 하든지 그 결정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실질 심사가 끝나는 것과 결정을 하는 시간은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단. 실질 심사를 한 뒤에 이제 법관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 실질 심사에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한 것인지 네. 이 지금 검찰이 낸 증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럴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봅니다. 네. 그런 시간이 장구가 길어지면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대부분의 판단이 사실상 증거들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그 실질 심사 때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요거를 참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두 분의 생각도 예. 듣겠습니다. 네. 글쎄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혐의가 이제 5가지 정도였는데 7시간 반이 걸렸다. 지금 네, 박근혜 쉬는 시간 전 빼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13개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 계산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네.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장 재판은 중간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도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식사 시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끼 정도는 건너뛰고 영장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네. 두 끼, 세 끼를 계속 굶어가면서 재판을 하는 것은 판사도 힘들고 뭐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장 재판은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글쎄요, 한 7, 8시간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리고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3일 전에 지금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배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좀 볼 시간이 확보가 됐고 뭐 기록이 약 12만 페이지 된다고 합니다만 네. 12만 페이지를 처음부터 예. 끝까지 뭐 교과서 읽듯이 꼼꼼히 그렇지는 읽으면 뭐 3일 아니라 석 달을 줘도 모자란 예. 거고요. 그렇게 두꺼운 기록은 또 법관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면 또 보는 방법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미 기록을 한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뭐 7, 8시간 정도의 영장 재판과 더불어 또 추가로 또 네. 고민하고 변호인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기록상으로 확인하는 네. 시간을 보면 내일 새벽이나 아침쯤 결론이 결정이 날 나질까 예.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좀 더 짧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전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준비들을 많이 했어요. 변호인단이요. 그 프레젠테이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동안에 이분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조금 뭐 그쪽하고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보다는 훨씬 좀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물론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장시간 판사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견딜 그런 체력과 이런 정신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힘들면 식사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어쨌든 권리거든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변호사한테 나머지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2-3시간 정도 하다가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문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 재판부로 하여금 더 고민할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군요. 다른 의견 있으신 말씀 주시죠. 예. 뭐 자연스럽게. 예. 사실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기록은 어느 정도 받고 예. 영장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피의자 본인 얘기도 들어봤고 검찰 변호인 얘기도 들어봐서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예. 이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이게 뭐 12시간이 걸릴 거다, 뭐 말이 24시간이 걸릴 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네. 오히려 또 필요 이상의 부담으로 네.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섣불리 이렇게 시간이나 뭐 이런 걸 예단하기보다는 네. 뭐 전적으로 영장 판사의 재량이니까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도 예. 검찰 조사를 21시간 했으니까 비슷하게는 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꾸 이런 거 균형 맞추다 보면 엉뚱하게 이제 산으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론 분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예.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구속될 경우 또 기각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만약 구속이 되는 거라면 경호 문제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경호는 일단 검찰 관련된 당사자들하고 구치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차로. 하지만 이제 그 구치소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동시에 이제 경호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는 이제 그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그 이전처럼 검찰 조사 때 돌아올 때처럼 이제 대통령에 관련된 경호 차량을 타고 돌아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면 일반 피의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예를 들면 이제 신체 검신이라든지 관련된 부분 뭐 신체 상황 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똑같이 적용받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예. 구속이 결정되는 경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나는 순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검찰의 신병이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오후 2시까지는 휴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휴식 시간도 비롯해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2시까지인 걸로 봐서 뭐 화장실 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식사를 하기는 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장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안 하고 계속 진행되는 거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식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짧지 않은 휴식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전에 이루어졌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관련된 재판장의 의지, 재판장의 의도 이런 부분들을 변호인하고 네. 상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 정도로 네. 변호인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뭐 지금 저희가 뭐 결론에 대해서 지금 추정을 하다가 다시 전 얘기로 돌아가야 될 네.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시 6분에 휴정을 네. 했고요. 2시까지 예정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어디 네. 가서 쉬시죠? 검찰청 그 대기실 뭐 1002호인가요? 거길 가시는 뭐 통상적으로 거기까지 이동하진 이동하기에는 않겠죠? 예, 번거로워서 또 예. 그 거리상도 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장 법정은 그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대기실이 있어서 뭐 의자만 놓여 있는 대기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기실 가서 이제 잠깐의 휴식을 취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도시락이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적어도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요기 정도 예. 그리고 물 정도는 섭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앞서 좀 이례적이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심사가 좀 길어지는 예. 게 아니냐 저희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길게 가기 위해서 휴정했다고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의례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사 시간의 일환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식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휴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동에 이런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이동을 하지는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 바로 옆에 있는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대기실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 내용인데요. 앞서 얘기를 마저 하죠. 예. 그러니까 구속된다면은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기각이 된다면 향후 절차는 뭐 그냥 즉시 즉시 기각인 기각을 건지.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기각이 될 때는 뭐 더 이상 그 국가기관에서 신병을 잡아놓을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제 귀가를 하게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서울구치소 쪽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만 수감기관에 이제 입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신병이 국가기관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경호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 중간 시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 심사 후. 심사 네. 후에 그 시간에 뭐 대기 장소에 따라서 수위를 입느냐 마느냐. 이것도 달라지는 원래 거죠. 정해 있다 그러는데 공란으로 나왔다 그러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뭐 하는데 뭐 몇 군데 이제 그 영치 장소라 그러죠. 거기 예. 갈 수 있는 예.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서초경찰서라든가 또 지검 등등 했는데 예. 지검에 그 미리 경호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거기 가시는 게 제일로 뭐 모양도 좋고 그다음에 뭐 특혜니 뭐 예우니 그러지만 예. 저는 뭐 그런데 가서
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예.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그 피의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구치소 아니면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 그렇죠. 아니면 교도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구치감으로 돼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 앞에 서초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초 경찰서의 네. 그 유치장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전해지는 대로 또 네. 뉴스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